네, 부실 아파트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은 현 정부 출범 전에 이뤄졌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치열합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 아파트를 놓고 여야 책임 공방이 거셉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양측의 입장 공방이 더 거세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야 각 입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한번 여쭤보죠.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LH공사에서 그 아파트 시공한 것들 중에 무량판 구조 아파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91개 단지를 점검하니까 총 15곳, 즉 16.5%의 철근을 다 빼먹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속살 아파트다, 진흙 아파트다, 찰흙 아파트다. 아니 지하 주차장에 그 철근을 다 빼먹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비 오는데 주차장에 차를 집어넣지 못하고 입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 아파트 이름은 거창하게 행복주택이라고 전했어요. 이것은 그 LH공사가 도대체 어떤 기업들하고 이권 카르텔을 가졌는지 설계 오류부터 부실 시공, 부실 감리까지 전부 다 이것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입니다. 네. 수사 대상까지도 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찬가지로 질문 드리죠. 이제 대단히 이제 부실 시공의 문제이고 그 철근 아파트 문제는 대단히 큰 이제 문제이고 앞으로도 전수조사에서 더 많은 이제 사례들이 나타날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빨리 규명해가지고 예.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태도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부터 그 국민의힘까지 지금 이거를 대응하는 그 방법을 보면 여전히 전 정부 탓이라고 하고 이것은 무슨 이권 카르텔이라고 그 규정해서 뭐 이걸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행사하는 것은 정부가 대단히 무책임하고 무능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면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에 대한 카르텔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모든 곳에서 이권 카르텔을 몰고 가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즉각의 안전 조치 그리고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신속한 보강 공사가 대단히 시급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장할 것이 아니라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될 때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은 필요하면 이제 정쟁하지 말고 빨리 대책을 찾자 이러고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국정감사 하자고 그래요. 기승전 국정감사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짜 뉴스는 정말 도가 지나쳐도 너무 심해요. 제가 한준 의원의 거짓말 얘기해 볼까요? 그 김건희 여사의 땅이 일가가 축구장 3배였다가 축구장 5배였다가 지금은 축구장 15개의 크기래요. H모 언론사의 보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사의 땅이 일가의 땅이 축구장 3배에서 5배에서 15배까지 늘어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친인척 일가, 이모, 삼촌, 조카, 조카의 배우자까지 다 조사해서 전국의 땅이 축구장 15배래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백지 신탁하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백지 신탁하면요 6개월 내에 팔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부터 그 처가의 형제들 전부 다 조카들까지 다 그리고 본인의 그 친인척 전부 다 그거 전부 다 조사해 보면요 아마 이것보다 더 훨씬 더 땅 크기가 클걸요. 제가 그 김건희 여사가 공직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땅 평수 알려드릴게요. 1,372평입니다. 그래서 축구장이 2,200평이라고 해요. 그것에 축구장 한 개 크기만도 안 됩니다. 이것이 공직자 재산 신고한 것입니다. 이 신고 가액이 얼마냐? 2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요 수백억을 튕겨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15살 때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30살 때 미혼일 때 대지로 예. 일부가 지목 변경되었는데 그게 2.9%입니다. 임야가 전체 82.2%예요. 이 임야 크기가 몇 평이냐? 39평이에요. 이것을 한준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56배 튕겨 먹었대요. 아니 15살 때 상속받은 땅을 지금 그분이 쉬운 살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예. 불과 39평짜리를 그 56배 튕겨 먹었다라고 하고 그것을 무슨 앵무새처럼 추미애 뭐 이런 분들이 떠들어요. 아니 1,800평 정확하게 자, 저희가 지금 김건희 여사 372평. 이야기로 좀 많이 아니 제가 흘러가고 왜 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짜 뉴스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어떻게 39평짜리 돼지가 갑자기 축구장 15배까지 큽니까? 이런 식의 가짜 뉴스는 정말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제 순살 아파트 문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예.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이것도 순살 아파트 문제도 예. 철근 누락으로 해서 지금 예, 예.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빨리 규명해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되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정부와 여당의 그 대응 태도를 보면 항상 고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탓, 이권 카르텔 이렇게 자꾸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면서 정쟁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마치 2017년도부터 전수조사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 시공이 이제 주로 도입이 돼가지고 그때 많이 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윤석열 정부의 문제이기도 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유체 이탈 학법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작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이 또 어떠한 책임을 졌느냐라는 또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근데 거거든요. 앞서 이제 진상 규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걸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진상 규명 TF 발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함께 수사는 아니죠. 국정조사 검토하겠다.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앞서 이제 두 분께서 이 책임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봤을 때 지금 대변인께서는 진상조사 TF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김행희 의원께서는 수사까지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 필요성 측면에서 다시 네네. 한번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당연히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LH 발주한 그 양주시 덕계동의 모 아파트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 등등이 오산시 그 청학동 아파트 등등이 지금 심지어 그 지하주차장 철근 154개 중에 단 한 개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까? 이것을 국정감사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해야 되고 빨리 진상 그 규명 TF팀을 만드는데 민주당이 협조해줘야 됩니다. 이분들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말씀하셨는데요. 오송 지하차도도 그때 과격한 환경단체가 그 건설하려고 했을 적에 다 반대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냐? LH공사는 문재인 정부 때에 전현직 간부들이요 부동산 투기해서 정보 빼갖고 자기네들이 부동산 투기해서 이미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설계서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이게 총체적 부실인데 이것에 어떠한 이권 카르텔 구조에 있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업체를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에서 엔지니어링 업체를 다 선정하셨어요. 인수위 출범하기 전에 설계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대통령 책임이래요. 아니 이미 문재인 대통령 때 LH에서 다 발주해서 이미 다 시공이 된 것을 갖다가 계속되어 있으니까 윤 대통령 우리 정부의 책임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이것만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민주당께서 그 딴지 걸지 않기를 바라집니다. 그러니까 무량판 부실 시공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 규명하고 대책 마련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관예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시공이나 감리 회사에 LH 출신의 그 정관들이 많이 가서 이런 문제들이 더 커졌다 이런 이제 그 의혹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오늘 보니까 뭐 국토부에 대해서 뭐 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시면 되잖아요. 네. 뭐 감사원하고 감사원 통해 갖고 잘하시잖아요. 감사하시면 되고 필요하면 압수수색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TF야 뭐 국민의힘에서 만드는 거야. 그건 자유니까 만드시면 되는 거고 또 그 관련된 그 정관이라든지 이런 무량판 아파트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닥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네. 국정조사까지 언급하고 계신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국정조사를 해서 뭐를 더 확인하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 오히려 그 양평 고속도로에 국정조사 요구를 물타기 하려는 또 정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가짜 뉴스라고 조금 전에도 힘주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양주시의 모 아파트, 경기도 파주시의 모 아파트, 오산시의 모 아파트, 제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 봐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미 입주자들이 친척집에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입주해 있는 아파트 입주해 있으면 벌써 분양을 다 문재인 정부 때 끝내서 입주해 있다니까요. 이분들이 지금 1년 넘어서 지하 주차장이 새고 그래서 그 보강으로 콘크리트를 바르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것을 뒤늦게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윤석열 정부 탓을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것은요. 지금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아니라요. 수사할 문제라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한 건설사들도 있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서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되어 윤석열 왔다고 대통령이랑 하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면서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원인 진단해 갖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나 이런 것이 있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수사기관의 수사도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 핵심은 뭐냐면 이 정부 탓이냐 저 정부 탓이냐 이런 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과 생명에 걸린 문제이니까 빨리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방송 토론하면서 민주당 패널이 이렇게 꼬리 내린 건 처음 봤어요. 잘못하긴 정말 잘못했나 봐요.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수사를 뭐 수사하지 말라고 그러고 맨날 국정감사하자 맨날 기승전 국정감사 기승전 김건희가 민주당이 전매특허잖아요. 자, 이거는 예. 수사해야 됩니다. 예, 이게 조사나 진상규명 TF나 여러 가지 뭐 검토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회자가 됐던 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가 이제 청문회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출근을 하는 날이 어제였는데 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사이에 공방도 꽤 있었는데 일단 후보자의 어제 발언부터 각 여야 입장까지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동관 후보자께서 뭐 공산당의 기관지 그리고 이제 뭐 그것이 그 누구를 어디 언론사를 지칭하는 것이냐면 국민이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후보로 내정된 사람이 일성을 한 얘기치고는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들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결이 다른 그런 보도라든지 방송을 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그런 멘트를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10여 년 전에 이미 MB 정부 시절에 그 언론 사찰이라든지 국정원을 통한 언론 사찰이라든지 뭐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상당히 있는 분이시고 그와 관련된 것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지금 국민들과 그 언론계의 많은 분들이 이분은 적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저렇게 언론과 관련된 저런 발언들을 할 것이 아니라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한데 너무 나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MBC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정권에서 MBC에서 얼마나 무자비한 언론 탄압이 있었는지 아마 저분 그리고 비례대표인 민주당의 정필모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아니 지금도 윤 대통령이 그 미국 국빈 방문하셨을 적에 여야 패널을 16대 1로 부른 것이 모 방송사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아니 그 송영길 전 대표요. 예. 지금 수사 대상인데요. 이분을 불러갖고 본인의 소명 기회를 주는 게 이게 정상적인 언론입니까? 이것은 KBS 특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 공산당 기관지 발언은요. 이미 2019년 7월 4일 날 이준환 KBS 해설국장이 이미 한 얘기예요. 자체 내에서 KBS 내부에서 계속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이준환 해설국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내 게시판에 이분은 언론련 위원장 출신이세요. KBS는 파당적 저널리즘을 지나 파르티잔 저널리즘이자 파르티잔. 이게 파티잔, 즉 정당을 대변하는 기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KBS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예 정파의 이익을 넘어서 개인의 가치관, 이념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전략했다. 국가가 통제하는 체제를 넘어서 스스로 봉사를 하는 코드 저널리즘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아무런 기본 취재도 없이 그때 당시에 우리 당의 인사들을 그냥 그 무차별 공격을 하고 프로파간더, 정치 홍보 선전장이 되었다. 체제 홍보 선전장이 되었다. 이것이 다 기관지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동관 지명자가 특별히 얘기는 안 했지만 올간, 즉 그 기관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KBS 내부에서 수도 없이 나온 얘기예요. MBC 내부에서도 수도 없이 나온 얘기예요. 왜 정권의 프로파간다 역할을 하냐. 더더군다나 그 놀라운 것은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그 기자들을 상당하게 해직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MBC의 정상화위원회, KBS의 진실과 미래위원회, YTN의 미래발전위원회 등등 만들어서 적폐청산한다고 예. 언론인들 대거로 해직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 잘하는 분이 바로 박광원 원내대표이십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고요. 그리고 정필모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고요. 누구보다 가장 잘하시거든요. 일단은 뭐 반박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너무 아주 길게 한꺼번에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일단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동관 후보자 신분 아닙니까? 후보자 신분에서 벌써 언론장악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동한다는 의혹을 또 하나 만들어갖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한 것이고요. 이분은 일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 적격성 논란을 적격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분과 관련된 그 언론 그 장악, 방송 장악, 그리고 아들 학폭의 문제, 그리고 인사청탁 그 문제 등에 대해서 그 제대로 된 규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먼저 공인으로서의 자격과 그 수사 필요성부터 좀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국정원 통한 언론사 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 의혹도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제 이동관 그 후보자가 얘기한 것이 그때 만약에 자기가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되었다면 자기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변명은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오히려 그때 모든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었죠. 중앙지검장의 지휘하에 국정원을 통해 갖고 그 MBC 등 방송사를 사찰했다는 그 문건이 홍보수석실 지시사항으로 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실제로 이제 결과는 행정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끝냈고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기 국정원의 문서에 홍보수석실에서의 지시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믿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중앙지검에서의 수사 보고서에 보면은
국정원 통해서 MBC 장악 계획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홍보수석실이 문서 작성을 지시자로 추정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적폐청산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 학폭과 관련된 문제 관련해서도 제가 학폭위가 이제 뭐 그 피해자가 4명인데 그 중에 1명이 뭐 별 문제 아니다라는 것 같고 이거를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피해자는 4명이니까 3명의 의견은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학폭위를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데 학폭위 개최도 안 했고 그 선도위를 개최하고 전학을 갔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도위도 개최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승효 이사장 하나고 이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학 가기 전에 시험 보게 해달라고 전화도 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서희초 초등학교 그 교사의 비극적 죽음과 연관돼서 학부모 갑질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이제 배우자 인사청탁 문제 관련해서도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문회에서 네.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네. 대해서 그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후보자인 이동관 그 후보 입장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소상하게 밝혀야 될 문제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공산당 기관지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뭐 그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 이런 언급을 문제를 한다면 그것보다는 의혹에 그렇지. 대해서 말했으면 의혹부터 좋겠다는 해소되는 게 말씀이세요? 이제 선행돼야 된다는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저희가 이렇게 국민들과 언론계에서 이분을 이렇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방통위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그 방통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 자격 관련해서도 방통위의 인수위의 고문도 하셨고 또 장관직인 대통령의 특보까지 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과연 그러면 공정하게 윤석열 정부와 또 다른 그 야당 또는 정치계와 관련된 공정한 그런 언론과 방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지고 하겠느냐라는 기본적인 그 의구심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이 자,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지금 겁니다. 대통령실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네. 사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내용들이 아마 민주당에서 청문회에서 쟁점으로 할 만한 부분들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청문회에서 어떤 부분에 좀 아니, 화력을 집중할까요? 지금 이제 뭐 판단한다, 추정한다, 의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어차피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게 이동관 지명자께서 그 하나고 김승유 그 이사장한테 전화했을 적에 그 김승유 이사장이 전혀 압력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학기 중에 전학을 좀 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전학 시켰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도 보도를 안 해요. MBC 같은데. 아니 왜 그런 건 보도를 안 하고 그 앞에만 딱 해서 잘라서 전화했다. 이것만 갖고 압박을 했다. 압박을 했으면요 전학 안 시켰겠죠. 그리고 아니 배우자가 인사청탁 문제는 스스로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까지 의뢰를 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아니 이분이 언제 장관이었어요? 그냥 특보였지. 특보는 뭐 장관급이라고 할 수도 장관급이에요. 있죠. 급이죠. 예, 하지만 장관급이에요. 장관은 아니었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한상혁 위원장 이분은요 언론인 출신도 아니에요. 물론 민주언론 뭐 이런 데 대표를 하긴 했어요. 이분은요 어땠냐.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민변 출신들을 대거 기용했죠. 그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고작 한 일이 뭐예요? 언론 탄압에 앞장서고 TV조선 점수 조작해서 면허 취소하려고 했고요. 또 당시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인사 김현 전 국회의원 상임위원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전국 언론 노조, 진보 성향의 언론 노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딜 봐도 전문성이 없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앞세운 방통위원 내정을 철회하라. 이거 진보 언론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임위원 하고 계시죠? 더 황당한 것은요. 최민희 상임위원 이번에 추천했어요. 이분은 지난번에 한 번 또 했습니다. 하기도 했지만 이분은 지금 대통령이 임명을 못하고 계세요. 왜 못하고 있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금 부회장직을 했습니다. 지금 법제처에 유권해서 의뢰해놨죠. 3년간 이해관계 회사인 이해관계 회사들이 모인 정보통신기술 ICT 회사라든가 그 이통사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
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이었어요. 2019년 7월부터 22년 3월까지 근무했어요. 그럼 2025년까지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고요. 3년 동안 연봉을요 4억 8,400만 원이나 받았어요. 자격이 너무나도 없는 사람을 뻐젓이 내놓고 지금 임명하라고 대통령한테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청문회에서는 네. 그럼 어떤 부분이 다뤄져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청문회에서요 학폭 문제 네. 그리고 다 민주당에서 다 알아요. 다 허위인 거.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청문회 보이콧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학폭 보이콧은 의혹을 하지 않겠다고 제기한 결론 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보이콧 하겠다는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그 어차피 이거 청문회 들어가면 대단히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보이콧 프레임을 건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오히려 수석 대변인에서 1년 내내 청문회에도 그 의혹을 다 해소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그 학교 폭력 관련해서 얼마나 큽니까? 정순신 국수본부장도 그래서 낙마한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시켰으니까 문제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했잖아요. 거짓 해명을. 학폭위 개최 안 하고 선도위 개최하고 전화시켰다라고 했는데 선도위 개최도 안 한 것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다 전화한 것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전화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시험 보고 내신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먼저 보고 전학 가게 해달라고 얘기했다고 김승희 이사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학교의 이사장한테 어떤 학부모가 그렇게 쉽게 전화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학부모 갑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배우자 인사청탁과 관련해서도요. 지금 이동관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랑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가지 틀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2009년 10년 사이에 이동관 후보 부인에게 그 이력서하고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차례로 전달했다는 의혹이었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가 어떻게 해명했냐면 받은 기억이 없다 그랬어요. 이력서를. 네. 근데 판결문에는 받았다라고 적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돌려준 것도 즉시 찾아가서 돌려줬다라고 했는데 판결문에는 가져가라고 연락해서 돌려줬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대요. 그리고 인사청탁 당사자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는 당사자 모른다라고 했는데 판결문에는 한 번 만났다라고 되어 있대요. 판결문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일치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해합니다.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는 그럼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지금 방송장악과 사찰 그리고 그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된 것만 얘기했지만 사실 또 이동관 후보가 과거에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위안부 관련된 막말이라든지 낙태 관련된 또 그런 잘못된 발언도 한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자, 봤을 잠시만요. 때 적어도 국민 상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분은 부적격 인사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 후보자로 지명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명이 됐다.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럼 왜 이렇게 이런 각종 의혹을 알겠습니다. 받고 있는 분을 굳이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하느냐. 자, 그 부분을 아마 요- 청문회에서 예. 다루게 될 거고요. 잠시만요. 네. 사실관계를 저희가 여기서 계속해서 다툴 수는 없기 때문에 앞서 이제 이동관 후보자 관련해서 대변인께 먼저 발언을 드렸고 그래서 김행위원의 반박 내용까지 들어보고 저희 주제 바꾸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어요. 윤 대통령께서 정순신 학교 폭력 때문에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위중함을 대통령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폭력은 전경원 하나고 교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원래 2011년도에 8월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2015년도에 4년이나 지나서 서울시 의회에서 이것을 하나고 비리 중에 하나로 여러 비리 중에 하나로 폭로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정교조의 핵심 활동가로 활동도 했고 그 2020년도 6월 달에는 휴직 상태에서 민주당 강민정 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했다가 그때 당시 민주당의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장하고 그 재판까지 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이재명 지사 시절에 경기도 교육정책 자문관이 됩니다. 왜 됐냐?
2006년도 12월 6일 날 한겨레에 이재명 지지 칼럼을 기고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돕는 역할들을 했죠. 여러 가지로 이력이 상당히 수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 가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보도에 따르면 이분은 민주당에서 들어오라고 설득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다 청문회에서 밝히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면 아니 TV조선 점수 조작한 한상혁 위원장 그리고 전혀 비전문가인 김현 그리고 또 지금 이것도 일종의 이권 카르텔인데 최민희 이런 사람들은 왜 지금 지명합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하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청문회에서 밝히면 된다고 하시는데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밝혀져서 의혹이 정말 사실인 것도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청문회에 응하는 그 내정자들의 태도들 보면 자료도 잘 안 내고 어차피 청문 보고서가 미채택 되더라도 15명의 장관들이 다 그냥 임명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만 하면 됩니다. 의혹 제기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지면 내정을 철회하겠다. 이 약속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임명한 건 아니고요. 뭐 박순애 교육부 장관 등등은 임명 안 된 분도 계시고요. 전부 다 그분은 청문회, 그냥 본인이 알겠습니다. 중간에 사퇴했죠. 사퇴했고요. 너무 예. 심각해가지고 아니, 본인이 그거는 그냥 이제 사퇴해버렸죠. 형식적으로 사퇴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명을 안 한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문재인 저 여기까지 정부가요. 그럼 이분도 그거를 잘 좀 아니, 판단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가요. 청문회 보고서 짧게 통과 안 한 장관을 가장 많이 임명한 정권은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네. 자, 저희가 남아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네. 주제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쟁점들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청문회에서 충분히 다뤄질 거라고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정치권에서 이슈가 됐던 기사가 좀 많이 나왔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자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좀 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급을 삼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를 기점으로 좀 논란이 가라앉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앞서 혁신위원장은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그런 맥락으로 좀 들렸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31일 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그 진위가 왜곡됐다. 청년의 그 투표와 그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였는데 왜곡돼서 뒤에 뭐 이렇게 평등 선거인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그 여명 비례 투표제는 불가능하다라고 한 것까지 이게 다 같이 전체적 맥락을 보면은 그게 어르신 폄하 발언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앞에 부분만 가지고 좀 그렇게 된 와전된 부분이 있다라는 입장문도 발표했었고 어제는 또 유감 표명까지 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그리고 오늘 최고위에서 박강원 원내대표께서 명확하게 이제 앞으로 이런 발언들은 당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그 김문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당을 혁신하고 당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구원 등판하신 건데 이런 그 말로 인한 그 오해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교수 출신이라 가지고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서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당에서 정무적인 관리도 좀 하고 또 외부 언론이라든지 외부 활동보다는 그 당의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그 공천과 관련된 그러니까 총선과 관련된 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혁신이 업무에 지금 집중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같은 근데 민주당의 입장 표명은 어떻게 그 보셨는지?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의 그 막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미 그 민주당의 자당의 초선 의원들 보고 코로나 때 학생들이 그 여러 가지로 뭐 능력이 떨어지고 뭐 학습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데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도 똑같다. 이런 막말도 했어요. 자당의 초선 의원들한테. 그것뿐입니까? 이번에 그 노인들은 1대1 투표제 하는 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 투표는 4대 의무사항입니다. 납세 의무 등등과 더불어 국방의 의무 등등과 더불어. 그런데 투표는 아시다시피 보통, 비밀, 평등, 직접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만 18세 이상은 무조건 1인 1투표제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노인들한테 왜 1인 1투표제를 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대한민국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의 이 발언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정동영 그 선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 60대, 70대 투표장에 투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윤호중 의원은 22년도예요. 작년입니다. 그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할 때 일은 넘어서 뭘 배우냐 도대체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뭐 잘 아시는 그 유시민 전 장관은요. 60이 되면 내가 썩는다. 이게 민주당의 DNA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없이 단순히 교수 출신이 아니에요. 올해 3월까지 금감위 부원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기 다 채우고 월급 다 3억 이상 받고 나서 한다는 말이 윤석열 밑에서 일하는 게 치욕스러웠대요. 아니 그러면 정권 바뀌면 그만뒀어야죠. 치욕스러운데 왜 올해 3월까지 그것을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혁신위 해체랑 김 위원장 사퇴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네. 있어도 된다고 해요. 된다고 생각해요. 뭐 하도 막말을 잘하시니까 뭐 민주당에 도움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예. 그 청년의 투표 동력 그 부분만 얘기했으면 될 것인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 불필요한 그 표현들을 해서 이런 논란이 야기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아쉬움이 남는데 그렇다 해서 국민의힘도 너무 이것을 20년 전에 그 얘기까지 소환해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이렇게 정쟁화시키는 것은 구태적인 그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그 갈라치기는 좀 중단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여야 간에 어느 정당이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을 위한 정책들을 더 잘 쓰느냐에 대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대해서 전방위적인 공세를 그 민주당한테 지금 퍼붓고 있는데 그런 그 똑같은 잣대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그 땅 의혹과 관련된 것, 장모가 법정 구속된 것 이런 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 표명 알겠습니다. 사과나 입장 표명 안 하는 거에 대한 것도 빨리 하셔라라고 그런 지적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은 늘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소만 돼도 또 재판만 받아도 당직에서 다 내려왔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감옥에 가시는 경우에라도 지금 당직을 유지하실 수 있게 길을 터놨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경우에는 3심까지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하고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님은 최 여사는 지금 대법원 판결도 안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 요양원 부정수급 의혹 제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무죄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알겠습니다. 판결까지 좀 지켜보시지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짧게 다루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영장을 재청구를 했습니다. 일단 두 의원은 국회 비회기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 밝혔는데 정말 검찰이 염두에 뒀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한 1분 정도씩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회기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인데요. 아니 회기 중에 하면은 불체포 특권 다 내려놓겠다고 민주당의 그 적지 않은 의원들이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그 진행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가는 거지. 예. 회기 비회기를 왜 따집니까? 불체권 특권 포기하겠다고. 아니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도 그 국회의원실에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나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말씀. 네, 8월 4일날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 당시에 체포동의안 6월 12일날 국회에 체포동의안 그 넘겨왔을 때 체포동의안 그 투표했을 때 그냥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혐의도 부정하고 있고 또 자금 출처라든지 자금 수수자도 특정하지도 못했고 이 건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그 검사를 공소처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들이 부인되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또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은 그 내용이 유출될까 봐 구속의 사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시도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기각될 것이라는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4일 실질 심사를 받아서 이것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예. 윤석열 검찰도 그거에 대한 수사안이 정치를 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5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 청구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몇 달을 지나도록 있다가 특별한 내용이 보완된 것도 없다라고 하던데 네. 이것을 비얘기 중에 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그 의혹들도 그런 비판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알겠습니다. 맞아요. 자, 왜냐하면 여기에- 그 체포 동의안이 헌법상에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연역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과 예, 짧게 입증이 하셔야 합니다. 된다면 뇌물 혐의인데요. 늘 뇌물 사건은요.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